사실과 자유의 가치를 추구하는 이승만 TV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의 지난번 역사비평 민족의 속죄양 이승만 그 강의에 어느 분이 시인 이육사의 광야라는 시에 빗대어 이승만 대통령을 찬양하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디에 다 우는 소리 들렸으라. 그렇게 시작하는 시는 지금 눈날이고 매화 향기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시를 뿌려라. 다시 천고의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일본의 지배하에 있는 이 신성한 땅에 언젠가 백마를 타고 오는 초인처럼 한 위대한 인물이 나타나서 이 신성한 땅을 해방하리라는 소망을 담은 시입니다. 댓글을 다신 그분은 그 초인이 자유의 깃발을 들고 나타난 이승만이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댓글에 공감하는 마음으로 오늘 초인 이승만, 그의 정신과 정치라는 제목으로 이 역사비평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초인은 기성의 가치와 도덕과 관습을 부정합니다. 초인은 새로운 가치와 질서로서 새로운 사회를 창조하는 사람입니다. 초인은 기성의 질서로부터 배척을 당하는 외로운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초인은 그 모든 배척과 매도를 극복하는 용감한 사람입니다. 초인은 결국 승리합니다. 그가 개척한 새로운 가치와 질서가 만인을 복되게 하는 보편성을 지니기 때문입니다. 결국 초인은 새로운 세상을 개척하는 혁명가입니다. 저는 이승만을 그러한 초인으로 감각합니다. 이승만은 일찍부터 자신을 이 망해가는 민족의 지도자로 자처하였습니다. 1895년 배제학당에 입학한 이승만은 자신의 조국을 미국과 같은 자유인의 나라로 만들겠다는 결심을 합니다. 이후 그는 한평생 변치 않는 그러한 결심의 혁명가로 살았습니다. 혁명가 이승만의 정치 철학과 역사인식은 1904년 그가 5년 7개월 만에 한성 감옥을 나올 때 이미 완성된 수준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두고 남과 토론하지 않았습니다. 보다 정확히 말해 토론할 상대가 없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자유인의 나라를 만든다는 것은 군주제를 폐지하거나 양반 쌍놈의 신분제를 파하는 정치적 혁명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구례의 조선인이 그의 낡고 타락한 정신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독립적인 새로운 정신으로 거듭남을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가 독립을 이룩할 기초 조건은 백성의 교화에 있다고 쉼없이 주장하였습니다. 그는 서양에서 발생한 근대 문명의 수입과 정착은 법과 정치 수준의 계몽만이 아니라 정신문화에서의 일대 갱신을 요구하는 종교적 과정임을 이해한 최초의 한국인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이승만이 추구한 새롭게 태어날 한국인은 서양인과 다를 바 없는 존재였습니다. 인종적으로는 그리고 생활의 문화와 관습에서는 서양인과 구분될 수 있을지언정 내면의 정신세계에서는 서양인과 다를 바 없는 세계인이었습니다. 그는 장차 세계가 자유의 이념과 통상의 물결로 하나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한 정신에서 하나의 세계인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명맥이 거의 다 끊어져가는 우리 조선인이 소생하는 길은 그러한 세계사의 큰 물결에 편성하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조선의 현실과 미래를 조망하는 이승만의 지평은 항상 세계적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는 이승만을 민족의 속죄양으로 비유한 김인서 목사의 정신세계와 이승만의 정신세계는 상통하였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 점 때문이었습니다. 김인서 목사는 나는 이 조선에서 태어나 조선인으로 살지만
조선은 세계의 일부이기 때문에 나는 세계 시민이고 조선은 우주의 일부이기 때문에 나는 천국 시민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유의 정신에서 나는 세계인이고 자유의 신앙에서 나는 천국 시민입니다. 바로 그러한 정신의 지평에서 김인서 목사는 이승만과 마찬가지로 그의 조국을 사랑한 조선이지만 그의 조선을 갱생할 세계인이었으며 죽어서는 함께 돌아갈 천국 시민이었습니다.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이승만의 일상생활은 언제나 건검하고 청변하였습니다. 물질적 욕망으로부터는 일찌감치 멀리도 해방된 자유인이었습니다. 이승만은 이미 망해버린 조선이 혼자의 힘만으로는 독립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후진 민족의 독립은 강대국들이 서로 전쟁을 벌일 때 어느 강대국의 인정을 받고 그로부터 지원을 받아 그 전쟁에 참여할 때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우리 조선이 독립할 기회는 미국과 일본이 언젠가 태평양의 헤게모니를 두고 충돌하는 그날에 찾아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가 그러한 전쟁을 예견하는 것은 1908년의 일이었습니다. 그 예언은 33년 뒤인 1941년에 현실로 적중하였습니다. 그 오랜 세월 이승만은 외로웠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승만의 그 같은 생각을 외세 의존의 혐오주의라고 비난했습니다. 외교가 무슨 독립운동이냐고 비웃었죠. 1922년 미국 워싱턴에서 열강의 군비 축소를 위한 회담이 열렸습니다. 이승만은 그 회담에 한국의 독립 문제를 상정코자 했습니다만 실패하였습니다. 그러자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미국에 실망하고 소련으로 도움의 눈길을 돌렸습니다. 그렇지만 이승만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미국의 정치가 그를 홀대했지만은 그는 미국의 정직하고 선량한 시민의 기대를 걸었습니다. 자유와 통상과 그를 통한 영구 평화를 추구하는 미국의 정신을 신뢰하였습니다. 이승만이 보기에 소련은 선량하고 정의로운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또한 이승만은 미국과 일본이 충돌하는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 한국인은 군대식으로 단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924년 이승만은 그의 지지자들을 모아서 동지회를 조직했습니다. 동지회는 3.1운동의 자유와 비폭력 정신에 입각하여 독립의 그날까지 조직의 명령에 복종하는 군대식 규율의 단체였습니다. 약 1,000여 명의 동지회 회원들이 이승만을 영구 총재로 받들면서 그를 따랐습니다. 그렇지만 적지 않은 사람이 벌써 이승만을 독재자로 비난하면서 그를 떠났습니다. 그가 가장 신뢰했던, 그가 가장 많은 일을 맡겼던 사람이 그를 배반하였습니다. 그렇게 이승만은 언제나 외로웠습니다. 1941년 12월 드디어 일본과 미국의 전쟁이 터졌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날이 왔지만은 독립운동가들의 분열상은 여전하였습니다. 그날이 오면 우리의 대포와 우리의 비행기로 적에게 선전포고함은 만국공법이 인정하는 우리의 권리라고 주장해왔지만 비행기는커녕 대포 한 번도 자력으로 구비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는 수도 없이 미 국무부의 문을 두드렸지만 미 국무부는 임시정부와 이승만을 한국민족의 대표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승만의 노력이 헛되지는 않았습니다. 1943년 말에 발표된 카이로 선언에서 미국은 일본과의 전쟁이 끝난 뒤 한국을 자유롭고 독립적인 국가로 만들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어느덧 한국의 독립은 미국이 감당할 역사적 책무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거의 전적으로 오랜 세월 한국을 일본에 넘긴 미국의 원죄를 비판해온 이승만이 중심이 된 미주 독립운동의 공로였습니다. 카이로 선언 이후 이승만은 전쟁이 끝난 다음 한반도가 소련의 지배하에 들어갈 가능성을 경계하였습니다. 그는 카이로 선언에 나타난 애매한 약속에 소련의 검은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다고 느꼈습니다. 1945년 2월 얄타에서 미국, 영국, 소련의 수뇌가 모여 소련의 대일본 전쟁 참여가 결정되었습니다. 이승만은 그 자리에서 한반도에 대한 소련의 지배가 약속되었을 것으로 믿었습니다.
1905년 미국이 한국을 일본에 넘길 때와 유사한 약속이, 그 배반이 미국과 소련 사이에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측하였습니다. 이승만은 미국의 의회와 교회와 언론을 향해 얄타 밀약의 존재를 소리 높이 고발하였습니다. 그러자 다시 한번 이승만을 따르던 동지들이 그를 떠났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독립을 약속해 준 미국을 비난하면 우리 독립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승만을 비난하였습니다. 이승만은 다시 한번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1945년 8월 일본이 무조건 항복함으로써 전쟁이 끝났습니다. 이승만은 쓸쓸히 혼자의 몸으로 개인의 자격으로 고국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미국을 떠나기 얼마 전 그의 정치 고문을 맡아온 로버트 올리브 교수가 이승만 부부와 고별 만찬을 가졌습니다. 올리브는 그에게 충고했습니다. 전쟁 이후 세계 질서는 연합국인 미국과 소련이 협력하여서 건설해 갈 것이다. 그러한 세계 대세에 순응하지 않으면 아무런 역할도 아무런 자리도 차지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였습니다. 그에 대해 이승만은 대답하였습니다. 내가 한 자리라도 차지하기 위해 나의 동포가 명백하게 소련의 노예로 되는 그 길을 가도록 내가 인도하라는 말입니까? 당신은 나를 잘못 보았습니다. 나는 차라리 나의 부인과 더불어 시골에 은퇴하여서 닭을 치며 살지언정 그러한 길을 돕지는 않겠습니다. 그렇게 이승만은 다시 한번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결코 외롭지 않았습니다. 34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온 그의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벌써부터 이승만을 국부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이승만은 그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공산주의는 콜레라와 같습니다. 여러분의 형제가 공산주의자라면 그는 벌써 여러분의 가족이 아닙니다. 그는 이미 죽음의 병에 전염되었습니다. 그리고선 동표를 향해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고 소리쳤습니다. 다 같이 뭉쳐서 죽음의 전염병과 같은 공산주의를 물리쳐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갈 길을 몰라 헤매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승만의 그러한 외침에서 생명의 희망을 보았습니다. 당시 한반도를 점령한 미국과 소련은 서로 협조해서 민주적 임시정부를 세운 다음 5년간 신탁 통치를 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모스크바 협정에서 이러한 방침을 이끌어낸 것은 소련의 계략이었습니다. 그 소련의 계략을 무책임하게도 미국이 덥석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승만은 외쳤습니다. 민주주의는 두 종류가 있다. 미국식 민주주의가 있고 소련식 민주주의가 있다. 민주적 임시정부를 세운다고 하는데 이 두 종류의 민주주의 가운데 어느 것을 말하는가? 이 둘을 섞어 놓으면 큰 혼란이 발생한다. 우리는 이 점이 분명치 않으면 미국과 소련이 추진하는 신탁 통치에 참가할 수 없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러자 미군정의 하지 사령관이 올리버 박사에게 말을 전했습니다. 우리의 연합국인 소련에 대한 비난을 멈추지 않으면 장차 미국이 후원하는 정부에 이승만이 참여할 자리는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이승만은 올리버 박사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틀린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전쟁 이후 소련이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한 동유럽 여러 나라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말을 들은 올리버 박사는 소련이 어떠한 형태로든 남한에 들어오면 한국은 독립을 잃게 된다는 이승만의 생각은 확고부동했다고 회고하였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초인의 생각이요 자세였습니다. 그 이승만에 다시 한번 배신자들이 생겨났습니다. 1947년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그때 이승만을 영도자로 모신다는 한민당이 신탁 통치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서약을 하고 미소공의에 참가했습니다. 이승만은 눈물을 흘리고 몸을 떨면서 그들의 배신에 분노했습니다. 그렇게 이 나라 대한민국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도 이승만은 끊임없이 혼자였습니다. 혼자서 생각하고 혼자서 고민하고 혼자서 결정하고 혼자서 추진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이 그를 떠나고 그를 배신하였습니다.
이전에 오랜 독립운동 과정에서도 그러했듯이 그는 여전히 외로웠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가 외로운 만큼 그의 외침에 수많은 한국인이 큰 박수로 호응하였습니다. 그의 외침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후 한국 문제가 유엔으로 이관되고 남한만의 총선거가 실시되고 어렵사리 대한민국이 건립되는 과정에서도 그는 언제나 혼자였습니다. 헌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국회의원의 다수가 헌법 제정에 참여한 법률학자들이 내각 책임제 정부를 선호했습니다. 헌법 초안에서 정부 형태는 내각 책임제였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내각제는 원래 입헌군주제 국가에서 발생한 정부 형태입니다. 내각제는 정권을 교체할 정당의 안정적 성립을 전제하였습니다. 그렇지만 1948년 당시 한국은 그러한 조건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이승만은 대통령 중심제 정부 형태를 관철하여 결국 헌법의 초안을 그렇게 수정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승만은 다시 한번 혼자가 되었습니다. 스스로 건국의 주역임을 자부한 한민당 세력은 진작에 야당의 역할을 자임하면서 이승만 대통령과 대립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건국 초기에 정당 정치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했습니다. 건국 초기에 정치 지도자들은 일심단결하여 요사의 말로 거국일치 내각을 결성하여 적어도 10년 정도는 국민에게 민주주의를 교육하는 계몽정치가 요긴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북한의 김일성 공산 세력은 남한을 침공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곧이어 전쟁이 터질 것임은 무식한 필부조차도 예감하던 일이었습니다. 그러한 현실에서 정권의 평화적 교체를 전제한 정당 정치는 시기상조였습니다. 그는 김성수, 신익희 등 야당의 지도자들에게 그 같은 뜻을 간곡하게 전했습니다. 때로는 꾸지람하듯이 그들을 설득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과연 김성수와 신익희가 결성한 민국당은 헌법이 제정된 지 2년도 되지 않아 정부 형태를 내각 책임제로 되돌리려는 헌법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사실상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불신임이었습니다. 전쟁이 터지기 고작 4개월 전이었습니다. 전쟁이 한참 진행 중인 1952년 야당은 다시 내각제 개헌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승만은 새삼스럽게 이런 사람들에게 나라를 맡길 수 없다고 결심하였습니다. 그는 전쟁을 그만두려고 하는 미국의 정책에 순응하기만 하는 야당의 지도자들이 결국은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나아가서는 이 나라의 존립 자체를 위태롭게 할 자들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미국은 그의 정책에 순응하지 않는 이승만을 제거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군부의 수뇌들마저 그에 동조하고 있었습니다. 그 미국과 야당과 군부를 향해 드디어 이승만은 칼을 빼어들었습니다. 다름 아니라 국민이 대통령을 직선하는 내용의 개헌을 강행한 부산 정치 파동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지적한 대로 부산 정치 파동은 이승만이 이 나라의 존립과 민주주의를 위해 그의 명운을 걸고 미국과 벌인 한판의 승부였습니다. 그 다음 해 1953년 그는 다시 한번 미국과 한판의 승부를 벌였습니다. 다름 아니라 방공포로의 석방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터져나오는 분노의 함성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영국의 처칠 수장은 당장 그 늙은이를 잡아들으라고 고함을 쳤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은 이승만을 잡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절대다수의 국민이 그를 지지하였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미국군의 장성들조차도 이승만의 조치에 비장한 감동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결국 미국은 이승만의 요구대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함으로써 한국의 방위가 미국의 책무임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미국과 동맹을 맺어야 한다는 이승만이 평생에 걸쳐 추구한 그의 간절한 기도가 드디어 그의 생전에 훌륭한 실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승만의 방공포로 석방에 야당 민국당은 다시 한번 반대의 깃발을 올렸습니다. 야당의 지도자 조병옥은 연합군의 도움으로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나라가
연합군의 뜻을 정면으로 거슬리는 행위를 하는 것은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들 나름의 우국 충정을 담은 이 성명은 이승만과 키를 재려는 그들의 버릇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 역사적 지평이 세계로, 그 철학의 차원이 천국으로 확장되어 있는 이승만을 이해할 리 없는 초라한 지성의 정치가들이었습니다. 더없이 오만한 지식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승만이 독재자가 되어가고 있다고 소리높이 비난하였습니다. 이후 이승만의 초인 정치가 어떠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는 진정 한 시대를 열어간 초인이었습니다. 그가 한평생 초인으로서 내적 긴장을 유지했던 것은 그의 변치 않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덕분이었습니다. 1953년 방공포로를 석방할 때 그는 2주일이나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의 생활을 옆에서 관찰한 올리브 박사는 종교인 이승만의 생활 자세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였습니다. 이승만은 저녁 10시경 침실에 들 때 부인과 함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침 7시경 깨어나서 또는 아침 식탁에서 부인과 함께 성경을 한 장 읽었습니다. 그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신약 마태복음에 나오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함이라 라는 예수의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올리브 박사가 보기에 이승만이 조용히 낚시를 하거나 몇 시간이고 정원의 나무를 전지하는 시간은 그 절반이 기도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자신을 도와달라고 기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내가 하려는 일이 당신의 뜻에 과연 부합한지를 물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법정에서 허리띠를 굳게 메고 가슴을 당당히 펴고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존재였습니다. 오랜 기도 끝에 그는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다는 확신이 들면 이후 누구도 그 의지를 꺾을 수 없는 강철의 사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는 성경 말씀 그대로 그만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습니다. 다름 아닌 초인의 정신이었습니다. 동지회의 결성이, 얄타 밀약의 폭로가, 신탁 통치 반대가, 남한만의 정부 수립이,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방공포로 석방이, 한미동맹 상호방위조약의 체결이 그렇게 이루어진 초인의 결단이었습니다. 초인은 언제나 외로웠습니다. 초인으로서 그는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휘둘렀습니다. 그의 칼날에 상처를 입은 수많은 속류 정치가들이, 그의 독단에 자존심을 상한 수많은 지식인들이, 언론인들이 분노하였습니다. 세상의 풍속은 여전히 악하였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제 아비와 제 아들만, 제 어미와 제 딸만, 제 시어머니와 제 며느리만 소중한 가족주의가 풍미하는 현세적 물질주의의 풍속이었습니다. 그 악한 풍속이 육체의 힘이 다한 그를 결국 쓰러뜨림에 성공하고 말았습니다. 그 악한 풍속이 언제나 깨어질까요? 64년 전에 쓰러진 초인 이승만의 정신과 정치는 우리에게 지금도 그러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